우리는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원구성. 국회 원구성 가장 길게 협상했던 때를 찾아보니까 125일 동안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상당한 속도전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 4년 전에 47일 만에 이제 상임위 18개를 다 그때 미래통합당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예. 가져가라 이렇게 된 그랬었죠. 거고. 그랬었죠. 예, 그때도 쟁점이 됐던 게 이제 그 제2당이 갖기로 돼 있었던 관행이죠. 법사위원장. 이제 그것을 그때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럼 18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47일 만에 된 적이 있죠. 그렇죠. 그 11개 상임위는 지금 단독 처리하고 7개도 목요일까지만 기다릴게. 국민의힘 가져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18개 다 가져가겠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상당히 속도전인 것만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모양새라도 한 1, 2주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도 지금 안 취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 자체가 시간에 쫓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번에 그 이하영 부지사 1심 9년 6개월 나왔고 그 중에 이제 그 제3자 뭐 뇌물죄로 오늘 검찰이 아마 기소를 또 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기소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거 기소가 되는 거가 있고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좀 이렇게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기다려봐야 국민의힘 상황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꼭 차지해야겠다 과방위까지 그렇게 된 상황에서 뭐 별로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우리가 이걸 내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던 게 이제 운영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제2당이 맡아왔던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그 운영위도 국회법이라든가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놓칠 수가 없다. 그럼 뭐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법사위원장만 준다면 통상 그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가방이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뚜렷한 그 지금 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월요일 막판에 국민의힘이 그럼 좋다. 법사위원장만 달라. 요거 했는데도 이제 이게 안 받아들여진 것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주기는 지금 상황상 당내 상황상 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네.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법대로 하는 거고 다수결 아니냐. 그리고 관행이라고 하지만 관행이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정치가 있고 그 위에 덕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규정대로 하지 않고 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도 그 두 교수가 썼지만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 거부권도 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대로죠, 사실은. 법대로 하는 거죠. 그럼 당신들도 법대로 하면 우리도 법대로 할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그 탄핵 거부권 남용, 네. 남발 그리고 또 뭐 탄핵 남용, 남발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그 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 지배하는가에 나와 있는 얘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거 그게 이제 관행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많은데 그 빈 공간을 정치적인 타결로 관례, 관행, 뭐 프로토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그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도전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힘 한 번 쓸 수 없는 것은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을 얻고 힘을 얻어서 여론전도 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응할 방법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아픈 대목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걸 다 예견한 거 아닙니까? 총선 이 정도 참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식물 대통령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 강서구청장 패배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총선 이기려고 뭐 별로 이렇게 한 노력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고 나가고 뒤늦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호들갑스럽게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당장은 국민적 그 역풍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잘 안 부니까 좀 부담 없이 밀어붙이는 측면이 좀 있고. 아마도 저 국민의힘에서도 의총을 했다고는 하는데 상임위원장을 노리던 분들은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좀 받자. 7개라도 받자. 아니 뭐 법사위원장 안 할 분들은 뭐 지금 뭐 국토위 외통이 뭐 국방위 이런 데는 좀 하자. 하고 싶은 분이 있지. 있죠. 있는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최상병 특검 이거 다시 할 거 아닙니까? 통과시키면 이거 다시 제2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죠.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걸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가. 그런 상황이 부결될 가능성을 좀 높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선 그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최상병 특검을 막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일부 의원들이 이거 받자 이런 의견들이 있겠지만 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이 다 가져갔는데 일방적으로 저는 뭐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어제 조경태 의원 인터뷰 느낌이 그랬어요. 굴욕적이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열린 의총에서도 그냥 7개라도 받자는 정말 극소수였다 그래요. 극소수. 분위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이제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법안은 막 술술 되겠죠. 통과가 되겠죠. 다만 대통령은 아니 민주당이 입법부가 저렇게 독식을 하고 막 밀어붙이면 나도 법대로 거부권 다 쓰겠소.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되는 것도 없는, 안 되는 건 없는데 되는 것도 없는 상당히 대치 전쟁 같은 국면이 계속 펼쳐지고. 그러니까 지난 2년간 그러니까 비토크라시죠. 그러니까 그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국민 통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거고 우리는 뭐 지금 여의도 권력과 용산 권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서로를 비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법대로 하고 있는 거죠. 법에. 그러니까 서로 우린 법대로 하는 거다 그러는데 뭐 마찬 그 법을 넘어선 게 이제 그 타협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참 정치가 이렇게 전쟁판이 벌어지면 국민은 무조건 손해예요. 국민은 무조건 손해인데 다만 여야 득실을 좀 따져보자면 여야는 이제 더 손해보는 곳과 덜 손해보는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뭐 그 야당이든 또 여당이든 상대를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을 보고 하는 거지. 원래 그래야죠. 민심을 얻는 거죠.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얻자. 이 싸움을 하지만 논박을 하지만 결국 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고 그에 대한 판단은 이미 좀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20% 초반까지 떨어졌고 그 상황에서 30%대로 회복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뭐 20%가 붕괴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2번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잘 안 변했고 그럼 총선 패배한 뒤에도 변해야 되는데 국정 기조라든가 태도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금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더 실망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4년 전에도 그 민주당이 180석을 줬더니 제대로 못 밀어붙여갖고 결국 우리가 정권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 지지의 다수라는 건 제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이기게 된 거는 그때 정권 뺏긴 건 아니 4년 동안 그 줬더니 뭐 검수완박이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긴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이탈한 중도층 때문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지켜봤더니 또 일방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건 분명히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넘어간 건데. 그게 총선이고.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우린 다음에 뭐 지방선거에서는 또 지지할 수 없다. 저는 그 가설에 그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이제 딜레마죠. 민주당의 이제 국회 속도전 얘기로 오늘 1타 박성민을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당 내부 당원 당규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제 최고위 통과했고 오늘 당무위 통과하면 사실상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정국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정국위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서 사실상 끝입니다. 쟁점 조항은 이런 겁니다. 첫째,
대선 나갈 당대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그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둔다. 둘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투표 20% 반영한다. 셋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당직에서 자동 배제한다는 규정 없앤다. 세 가지가 제법 다 큰 규정들인데, 근데 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공개적인 의견 제시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상호 전 의원 정도가 이 얘기를 좀 했고, 네. 이거 약간 다르지만 김영진 의원이 연임하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거죠. 김영진 의원은 세게 말하긴 했어요. 어제.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힘겹게 쌓아 올린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 당권 대권 분리라고 하는 건 그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다 그 당 총재 하면서 그대로 대선을 직행했기 때문에 그렇지. 공정한 경선이 될 수가 없었는데 다른 후보들이 다 분리하죠. 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당권 대권 분리를 1년으로 해놨고 네. 국민의힘은요 1년 6개월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홍준표 혁신안에서 박근혜 대표 시절에 당권 대권 분리를 1년 6개월로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박근혜 당대표한테 분리하고 이명박 그 전 서울시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건데 민심 50대 50도 그렇고 그 두 개 다 박근혜 대표가 받았죠. 받았어요. 예, 그래 본인 졌는데 어쨌든 이게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불공정 경선이 되죠. 당대표 계속 하고 있다가 가는데 그래서 이거로 이 조항을 없애는 건 아니고 당무위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외 규정으로. 근데 그 예외 규정이라는 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기준을 올리기 위해서 그 부패 혐의로 기소된 자라면 당직 정지거든요. 자동 정지. 자,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정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정치적인 뭐 기소로. 그런데 그건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뭐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그 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조항도 그 박원순 오거돈 보궐선거 때 결국 당원 투표로 뒤집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들이 전부 다 지금 중진들은 좀 그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뽑는데 당원들 의사를 반영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민주주의가 이 설명을 좀 드려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요. 정치는 국민의 선거를 통한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관료의 국가 관료 시스템의 행정적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료는 정치의 국회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인데 문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이 너무 세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관료의 통제 시스템은 뭐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약해졌고 이 관료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그 정치의 또 통제력은 너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다 무너져 갖고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전부 다 약간 흥분 상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힘겹게 그 관행도 국회에서 만들어 왔고 당내에서도 다 힘겹게 만들어 온 조항들이거든요. 이거가 그냥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원내 그 정당으로 가면서 원내 총무에서 원내 대표로 격상시키고 이게 투톱 체제로 만들었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 원내 대표가 원내 총무로 격화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데보다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정당 민주주의거든요. 그거 이제 나중에 보수 정당이 따라간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죠.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에 대해 토론이라도 좀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 채 당무위에서 오늘 의결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속도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죠. 7월 23일로 결정됐어요. 전당대회 23일로 결정됐고 당대표 선출 방식도 아마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밀었던 2인 체제 대표 부대표 체제 안 갈 것 같죠? 아니 그거 제가 이제 유추해 보면 그분이 이제 기독교 장로신데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차기 총회장을 부총회장 뽑았다가 부회장이죠. 그다음에 승계하는 방식 이게 이제 뭐 많이 흔히 쓰는 방법이니까 그걸 한 건데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한동훈 견제 카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아니 지금 당권 대권 분리 1년 6개월로 돼 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면 내년에 9월 달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그때 또 비대위를 갈 거냐 아니면 또 전당대회를 할 거냐. 내년 9월에 그만둔다는 얘기는 대선 나가려면 그만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대선 포기하고 들어오지 않는 한은 지금 또 이 그 당원 당규를 안 바꾼다면 그럼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렇지. 그만둘 때 또 비대위나 또 전당대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아예 이번에 뽑을 때 그렇게 그 사태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놓자 이런 거였는데 잘 안 된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뭐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를 하자. 근데 저는 지금도 저는 집단 지도 체제가 맞다고 봅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쭉 앉아. 근데 아마 뭐 한동훈 견제도 견제지만 유승민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민심과 관련돼서는 네. 뭐 100% 이쪽하다 뭐 7대3 정도로 7대3.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 헌법 84조 얘기하는 거 일종의 2조 심판론의 연장 같거든요. 이거 왜 자꾸 이거 띄우는 거예요? 이거 실패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총선 때. 굳이 왜 띄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 리스크처럼 한국 국민들하고 미국 국민들은 좀 다르고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35세 되면 그냥 대통령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보다 엄격하니까 계속 그걸 주시키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거 출마하려고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겠는데 처음에 던진 게 뭐 지구당 부활, 그다음에 헌법 84조 역시 그보다는 좀 왜 패배했고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비전이 좀 없는 게 그건 이제 뭐 전당대 출마하면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조금 이제 좀 자신 있는 분야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 있는 분야 부각하다 형사소추라 함은 그거는 뭐 법이니까 뭐 새로운 수사나 기소를 막아놓은 거지 원래 진행되던 재판을 금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셨던데. 요 얘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본 방송 후에 미니 댓글쇼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갈 텐데요. 지진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지진에 관한 정보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기상청이 처음에 4.7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규모를 상향 조정했어요. 4.8로. 이게 올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한 지진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 중에는 강진이고 6년 이래로 가장 큰 지진. 그렇구나. 그렇군요. 육지 지진 기준인가요? 육지 지진 기준으로는 6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하기는 바다에서 그러니까 진앙이 바다인 거하고 진앙이 육지인 거하고는 우리가 규모와 상관없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까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 4.8 정도면은 이게 느낌이 어떤 거예요? 4.8이면 그런 뭐 지진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5가 되면 5 정도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진동을 느낀대요. 그리고 잠자던 사람도 깨는 정도가 되고 일부 그릇과 창문은 깨지는 수준이 된대요. 그런데 진도 4 정도면은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정도. 실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부만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건 아니어서 아직 지금 뭐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거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여진이 더 발생할까 봐 혹은 더 큰 지진이 올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상청 발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박성민 대표 하던 이야기를 좀 마저 이어가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헌법 84조를 연이어서 3일 동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보면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이재명 잡는 한동훈이라는 이미지. 그는 뭐 지난 총선 때도 초기에 이제 잘 먹혔던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상기 좀 시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법. 네, 법이죠, 헌법.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분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낙인 찍기. 이재명 대표는 뭐 헌법 84조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 거다. 미국과 좀 다르다. 그래서 강조. 그 뭐 사석에서 신문 보도 보니까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좀 달라서 미국은 사실 35세 되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다 출마할 수 있어요. 다 돼요. 다 돼요. 옥중에 있어도 1심 판결, 2심 판결 다 끝나도 돼요. 그거는 아마 미국이 이제 그 처음에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제라는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권력이 유럽에서 혁명이 뭐 피해 혁명을 받고 그냥 대통령이 그럼 스스로 어떻게 내려오게 할 거냐. 그러면 절대 보복하지 않는다.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연방 검찰이 기소한 첫 번째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도 한 번도 없었던 나라에 그 나라는 탄핵 직전에 다 상원에서 맡겼거나 스스로 사임하거나 이렇게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정권 교체된 게 그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서 토마스 제퍼슨으로 넘어간 거. 그게 첫 번째 정권 교체인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뭐 존 애덤스는 잘 알려진 연방주의자고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고 뭐 앙숙이고 또 같은 날 또 죽었어요. 예, 그 나이가 그런 정도로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미국은 그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을 한 거죠. 당신이 대통령에서 내려가도 우린 절대 기소하지 않는다. 이제 그리고 출마도 안 맞고 누구 안 뜨면 오로지 유권자인 국민만 믿는다. 그 모든 거를 고려해서 찍어라. 이제 그런 그치, 거죠. 그치. 예. 그거에 고려해서 대한 찍어라. 그 자신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약간 좀 그보다는 좀 센 기준을 갖고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기소되고 재판되고 이런 사람들이 출마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이걸 협의로 해석할 거야, 광의로 해석할 거야를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별로 안 했고 이제 그 재임 중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법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냥 광의로 해석하면 이게 그 형사소출을 안 한다. 내후외환이 아니면 내란죄나 뭐 이런 게 아니면 현역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그런 걸로 보면 그 국정 운영의 안정성 뭐 이런 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봐야 된다면 이미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은 저는 맞는 거고 저는 거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아, 그럼 박 대표님은 좀 광의로 보시는 거군요. 다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2심에서 이미 형이 확정돼서 대법원 판결만 남은 경우 지금 조국 의원 같은 경우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재임 중에 무슨 뭐 집행유예 이상형이 나왔다. 그럴 때는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해석이 네, 근데 새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느냐라는 문제는 지금 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단계구나. 네, 그래 저는 그거를 일단 제가 뭐 헌법적 법적 지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해석은 아주 그걸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것은 그 형사소송과 소추 이걸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이렇게 다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면 형사소추란 뜻은 수사부터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걸 중단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석했는데 그것을 뭐 그 법적인 다툼을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공세 자체가 본인의 위상을 좀 올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다. 뭐 이런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침 또 미국의 트럼프도 매일 그것 때문에 보도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전당대회 앞두고는 2조 심판론을 띄우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나오는 걸로 제가 박 대표 나오실 때마다 이 질문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아니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근데 하루에 1%씩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러고 또 안 나오면 또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중 권력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간극이 벌어진 적은 없는데 영남의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 이 한 팀 중심으로 한 그 권력과 수도권의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인식, 파워 이게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차기 권력을 딱 앞세워 갖고 거의 이중 권력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정도의 이중 권력 상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 MB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 체제고 그게 약간 이중 권력 아니었어요? MB와 그 박근혜 사이가 뭐 항상 그 내부에 그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이제 뭐 마지막에 가면 중재를 정진석 정무수석이 뭐 이제 그 두 분 뭐 해동도 하게 하고 그게 원래 잘 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시 말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둔 채로 그때 아마 이제 그전에는 모든 대통령이 다 탈당을 했거든요. 사실상 출당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달랐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인식도 그렇고 지금 그 당내 역학관계도 그래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그 양세력이 일종의 그
노론과 소론의 싸움처럼 돼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고 나오면 대표될 가능성도 높은 것까지는 좀 내다 보이는데 그 다음은 잘 안 내다 보인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두 개의 권력이 두 개의 태양이 이 당 안에서 굴러갈 그 전에 그러니까 것인가는 일종의 잘 안 그려져요. 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네. 세력 안에 있었다면 노론과 소론이 그렇지. 분화되듯이 그렇지. 노론과 소론을 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하하. 조선시대로 본다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저 친절한 대기자 시간에 최재형 목사를 만나고 온 우리 권영철 대기자가 뭐 좀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다른 거 일단 떠나서 우리가 뭐 수사가 어떻게 됐니 저더니 그런 건 아까 친절한 대기자는 다 했고 일타박성미에서는 그걸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권익위가 명품백에 대해서는 뭐 위반 사항 없음 이렇게 종결을 한 그날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을 들고 해외 순방길에 나섰어요. 중앙아시아 해외 순방. 그러는 바람에 명품백 사건을 권익위에서 종결한 날 에코백 들고 떠난 김 여사 뭐 이렇게 막 기사가 나고 온라인상에서 약간 조롱 섞인 뭐 이런 것들도 좀 돌아다니고 정무적으로 그게 맞았는가? 아니 정치 컨설팅을 하시니까 제가 여쭙는 건 정무적으로 이거 맞아요? 왜 에코백을 왜 굳이 그날 들고 그렇게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선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백이라는 걸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을까? 그냥 갔으면 되는데 네. 또 한쪽에서는 아니 원래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뭐 명품백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에코백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분이다. 그거는 이제 특별한 강제 때문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주목한 건 손에 든 뭐 뭘 들고 나갔을까. 영부인이라는 게 무슨 신발 신었을까, 무슨 옷 입었을까. 다 관심사인데. 다 그 관심사니까 네. 그게 메시지니까 그렇게 좀 됐을 거라고는 좀 보고요. 다만 이제 권익위가 발표를 한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직자들 부인들은 봐도 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해석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대통령은 지금 형사소추 대상도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 권익위의 결정을 또 그렇게 공직자들이 해석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지만 직무 관련성 있는 선물을 받으면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건 법에 있어요. 소추가 안 되기 근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추를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거지 공직자 배우자도 된다는 거야. 그 전혀 아니에요. 공직자 배우자가 받으면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배우자를 못할 뿐이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좀 다툼이 있을 텐데 법적인 제가 지식이 없는데 이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뇌물죄 성립은 안 될지 몰라도 알선수재 뭐 이런 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좀 그 권익이든 법적에서 좀 명확한 신호를 그러니까 투명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쪽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 김영란법으로는 배우자 처벌은 안 되고 그 공직자 처벌이 된다는 걸 일단 공직자들이 아셔야 되고 다만 꼭 처벌을 이제 이거 왜 다른 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배우자도 알선수재로 또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죠? 권익위 결정 얘기하다 하실 말씀 그날 있어요? 권익위 발표하는 날 에코백 들고 나갔다는 얘기하다가 정무적으로 이게 맞느냐? 서로 의견들이 갈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이크 소리가 작다는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유튜브 마이크 볼륨 송출이 좀 작은가요? 아까 본방송 때부터 마이크 소리가 작다. 제 목소리는 근데 박성민 대표 그래요? 목소리만 작아요? 좀 크게 말할까요? 좀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되셔야 되겠다. 뒤로 가는구나 내가. 이게 이해가 간다. 저는 좀 가까이 대고 말하는 스타일인데 또 원래 목청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한테 볼륨을 맞추면 박성민 대표가 작아지는 거지. 예. 저를 작게 하면 박성민 대표는 더 작아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뭐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좀 가까이 대고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묵비사회엄님이 김현정 파이팅.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거리를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뭐 좀 빠뜨린 이야기 있을까요? 오늘 꼭 좀 하시고 싶은데 빠뜨린 이야기. 석유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석유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석유 발표가 났을 때 나오셨잖아요. 직후에 나오셨잖아요. 아브레우 박사,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 기자회견 전에 나오셨었기 때문에
그 후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아브레오 박사가 액티지오가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됐고 뭐 이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많이들 기대한 것에 비해서는 아주 시원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 뭐 이제 그 나머지 뭐 그분이 뭐 굉장히 네. 규모가 작은 개인 회사고 뭐 체납이 있고 뭐 이런 건 다 빼더라도 예.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는 분 아닙니까? 시추할 분도 아니고 다 이제 그런 분인데 뭐 굳이 뭐 거기랑 그 계약을 했느냐 하는 거는 빼더라도 네. 이 정도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걸 발표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정무적으로. 예. 그거는 뭐 오케이. 그 대한민국 정도의 상황이면 나중에 진짜 뭐 다 이게 뭐 그 관계 장관이 얘기하고 진짜 뭐 시추했더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시추 한번 뭐 지금 한 5번 시추해 보겠다고 얘기했던 네. 건데 한두 번 만에 뭐 서기가 좀 나오는 게 있어서 그때쯤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할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는 뭐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함으로써 그닥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약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만 좀 떨어뜨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브레오 박사의 그 권위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학계에서 약간 엇갈리긴 하지만 중로는 이 정도면은 권위자는 맞다. 이런 뭐 게 엑슨 맞더라고요. 모빌에도 있었고 그렇다는 건데. 예. 그 권위자는 맞다는 쪽이 조금 더 학계에서는 높아요. 그 프로필을 보면 이 정도면 권위자는 맞다. 다만 그 회사가 뭐 체납액이 얼마가 되고 굳이 이렇게 부실한 데 맡겼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이 할 필요는 없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주무부처의 네. 장관이나 네. 뭐 그런 분이 했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석유 수출하는 게 가능성 20%래요. 이번에 거기가. 그러면 사실 업계에서 20%면 파는 게 맞대요. 그치만 80%는 그래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는 게 맞대요. 그러면 산업부 장관이나 차관 정도가 있으면 훨씬 좀 리스크 없이 좀 부담 없이 팔 수 있었을 텐데 부담도 없을 부담 많이 뿐만 아니라 커져버렸어. 좀 더 신뢰감 있는 발표로 들렸을 가능성이 좀 있죠. 오히려. 네,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보다는 그런 분야는 그 주무부처가 좀 더 전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쉽고 지금 뭐 의대 뭐 증언 문제 갖고도 지금 수개월간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수록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정부가 이런 의제를 갖다가 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근데 연금 개혁도 사실은 국회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하자 그럴 때 그 모수 개혁이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구조 개혁까지 같이 하자 그러면서 우선 정치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건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지진이 이게 더 큰 게 벌어지면 안 될 텐데 걱정이네요.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비행기 슈웅님 서울인데요. 누워 있는데 진동을 느꼈다고. 바오님 부안에 그 지진이 발생한 부안에 계신 분하고 통화했는데 지하에서 땅굴 파는 소리가 나고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요? 진짜요? 근데 하긴 4.7인데 진앙지 근처면 이럴 수 있었겠네요. 육지가 진앙이니까. 대전은 엄청난 여진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은지님. 진짜요? 세종도 흔들렸습니다. 김봉주님. 여기 전주인데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HMJ님. 비행기 소리가 지나가듯이 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장롱이 흔들렸다. 김진용님. 재난 문자가 우선 왔고 재난 문자 온 뒤 몇 초 후에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세요? 김진용님.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안이나 뭐 그쪽 전북 지역 사시는 분들은 육지가 진앙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느끼는 게 맞아요. 지금 4.8 규모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더 보면서 아마 내일 뉴스쇼에서 이 얘기는 좀 다루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얼른 내려가서 저 상황 볼게요. 자, 박 대표님 그래도 우리가 커피 나눌 건 나눠야죠. 커피 나눌 건 나눠야죠. 기다리시는 분 제일 계실 어려운 텐데.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하십시오. 네, 저는 볼게요. 아까 지난번처럼 우리 그 그냥 두 사람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난번에 뭐였지? 지난번에? 아니 뭐 그냥 둘 다 좋다? 김현정 앵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다고 하는. 알았어. 잠깐. 볼게요. 하여튼 박성민 볼게요. 때문에도 보지만. 이분을 제가 드려야겠다. 매롱님이 아이디가 매롱이시네. 박성민 존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방송 나갔다가 제가 볼빨간 사춘기라는 걸 볼빨간 사춘기인가? 볼빨간 사춘기. 아세요? 가수. 당연히 알죠. 저 옛날에 음악 PD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음악 PD를 떠나갖고 제가 그걸 몰라. 아니 제 큰일이다. 딸이 큰일이다. 큰일이야. 큰일이죠. 당연하지. 아니, 딸이 그 서울 서공예라고 하는 그런 아이돌 다니는 학교를 세상에. 나왔는데 따님이 서공예 출신이세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갖고 이야. 아이고 큰일 났다고 아빠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몰라. 욕 먹으셨어요? 볼빨간 사춘기 모른다고? 아유, 몰라. 그럼요. 이번에 볼빨간 아니, 사춘기 어디 방송 가서 하는데 그 진행자도 몰라요. 진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아니 볼빨간 사춘기 노래를 이번에 대북 확성기 틀 때 그 노래 틀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그걸 제가 몰라갖고 BTS하고 저는 BTS의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 그랬다가 완전히 그래서 아미한테 사과 저것도 문자도 보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떡해. 아미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는 음악도 열심히 듣고 제가 그러니까. 볼빨간 정말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진짜. 그러니까 BTS가 부른 볼빨간 사춘기 이렇게 차라리 한 번 틀렸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한 번 더 나갔잖아요. 거기서. 와, 그랬다가 야, 진짜 숲속의 파이터님이 박 대표님 볼 빨개지셨어요. 아, 참네. 귀도 빨개지셨어요 지금. 아, 그래요? 난 그렇지 않은데 뭐. 그분한테 한 잔 드릴게요. 예리하신 숲속의 파이터님한테. 자, 이제 박 대표님이 골라주십시오. 절대동안 박성민. 제가 절대동안은 아닌데. 절대동안은 절대 아니신데. 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기분 좋으셨구나. 절대동안. 예. 절대동안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서 이거 처음 혹시. 참 이거 그 남한강에서 저녁을이란 분이 정치는 일타 박성민, 경제는 일타 박종호. 제가 그 박종호 교수님 하시는 거 참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경꿀쇼 들으셨구나. 저 경제대꿀쇼. 저 명지대 교수님이시죠. 맞아요. 설명 잘하시더라 쉽게. 제가 그거 보면서 쉬워. 나는 왜 저렇게 쉽게 전문 지식도 있는 듯이 보이면서 그 전문적인 걸 저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둘 다 안 되잖아요 지금. 박 대표님도 되세요. 박 대표님 정도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에서 저녁.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커피 드리면서 이제 진짜로 내려가서 저 상황 볼게요. 예. 자, 카메라 이제 알아서 2등분. 잘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포즈로 굿바이 인사 나누면서 여러분 내일 7시 10분 다시 뵙죠. 사모님 얼굴이다 생각하면서 카메라를 사모님이 쳐다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카메라 좀 보라 그러더라. 사랑스러운 굿바이 날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